경남과학기술대 창업대학원 6차 산업학과에서 2020년도 1학기에 개설한 6차 산업 스토리텔링 프로젝트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정기석입니다. 일단 6차 산업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공부하고 고민을 하려면 6차 산업 스토리텔링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서로 생각을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6차 산업은 일단 경제적인 목적의 그런 지향이 좀 강한 측면이 있다면 산업이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으니까요. 거기 이제 스토리텔링이 붙음으로 해서 그 경제적인 본연의 목적 위에 생태적이고 그리고 인문적이고 문화적인 요소들이 결합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걸 좀 풀이하면 농민 또는 농촌 주민까지를 전 포괄하고 싶습니다만 생태적인 자연 환경을 기반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일하고 있는 농촌 지역은 생태적일 수밖에 없죠. 그게 아주 고유한 특징인데 그런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노동하고 생활하며 여기서 사회적이라는 의미는 공동체성, 공익성, 농업이 갖고 있는 다원적인 기능 이거를 강조하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그러지는 않으니까요. 그런 곳에서 농촌과 농업을 인문적이라는 말은 농부를 비롯한 또는 마을 주민, 저는 마을 시민이라는 표현도 쓰게 합니다만 사람을 중심에 두는 체험 그리고 사람이 중심이 돼서 사람의 생각과 철학과 의지를 담아낼 수 있는 문화적인 그런 프로그램들 가령 사회적 농업 요새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거기 참여하는 활동가들 사업가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문화적인 치유 또는 휴양 관광보다는 치유나 휴양이라는 개념이 더 강조가 된 일련의 융복합적인 6차 산업의 개념과 방식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과 추구하는 가치 그 행위를 저는 복합적으로 의미하는 개념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공유하고 깨닫고자 하는 6차 산업 스토리텔링의 의미 그리고 목적이다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적 농부라는 주제가 의미를 하듯이 저는 독일, 오스트리아, 유럽 또는 유럽연합의 농부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농사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 현장의 사례 또는 모델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볼 생각인데요. 제가 한 두어 번 유럽연합 특별히 독일, 오스트리아 같은 중부 유럽 쪽이죠. 유럽의 이제 연합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리고 농업의 선진국 사회적인 시민인식이 굉장히 고양이 돼 있는 탄탄하게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져 있는 그런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의 농부들이 어떻게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지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또는 6차 산업을 추구를 하고 있는지를 저는 이제 견학을 가서 직접 연수 경험을 갖고 있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나라의 농부들이 어떻게 하면 선진적인 농업, 사회적인 농업, 공익성과 다원적 기능을 잃지 않는 좋은 농사를 질 수 있을까를 이제 같이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보고 온 경험으로는 몇 가지 이제 요소, 정책, 제도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걸 발견을 했는데요. 목격을 했죠. 예를 들면 문화경관 직불금, 그냥 직불금이 아니고, 그러니까 농업소득 보전 직불금이 아니고 앞에 문화경관 이런 수식어를 의도적으로 또는 그 직불금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려면 그런 수식이 붙을 수밖에 없는 공익적인 직불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게 가장 이제 토대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 다음에 가족농 시스템이에요. 우리나라도 뭐 가족농 시스템이죠. 근데 우리는 예정돼 있거나 계획된 가족농이라기보다는 숙명적인 가족농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취약하죠. 그 승계 구조라는 것들이. 그런데 이제 유럽, 독일, 오스트리아의 가족농 시스템은 그들이 이미 11살, 우리로 치면은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농업학교에 다니게 돼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충분히. 그래서 2대가 같이 이제 농사를 짓는, 예를 들면 아버지는 또는 어머니는, 부모는 1차 농산물 생산, 1차 농업에 집중을 하고, 아들이나 딸은 2차 가공이나 또는 3차 농촌 체험, 휴양 이런 데에 역할 분담을 해서 융복합, 그러니까 6차 산업이죠. 우리 표현으로 하면 6차 산업의 구조에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가족 단위로는 이제 가족농 시스템으로 영농 규모가 이루어져 있다면, 그들이 이제 각각 그렇게 나눠져 있지 않고, 예를 들면 가공을 하려면 일반 단위 가족만으로는 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협동조합 같은 것들을 구성을 해서 같이 하죠. 그러니까 협동하고 연대를 합니다. 이제 같이 하면 서로한테 이제 좋은 점들이 있을 만한 분야 같은 것들을 이제 협동조합, 그들 말로는 이제 게마인샤프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동사회의 의미가 있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2차 가공, 3차 농촌 휴양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운영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들 나라에서 제가 좀 주목이 됐던 것들은 이제 농업회의소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도 뭐 농업회의소인가요? 그게 이제 법안이 만들어져서 몇 년째 지금 뭐 계류가 돼 있고 통과가 안 돼 있는데요. 그들은 일찍이 농업회의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곳은 일종의 농업의 중간 지원 조직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근데 중간 지원 조직이 돼 정부의 통제나 간섭으로부터 거의 뭐 자유롭게, 예를 들면 농업회의소 소장은 그 회의소의 회원들이, 농부들이 선거로 해서 선출을 해서 소장을 이제 임명을 하고 임기가 보장돼 있죠.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 교육, 인증, 뭐 농업 관련된, 심지어는 뭐 가정 경영, 농가 주부들 이제 교육하는 과정도 2년짜리 과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스스로 자주하고 자치하는 농업회의소라는 곳에서 농부들의 이제 농업과 생활과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그리고 지도하고 인증하고 뭐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극단적으로 보면 농업회의소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주 단위 정도가 되겠죠. 거기에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농정과의 공무원 또는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직 공무원들이 굳이 없어도 되는, 그러니까 그 역할은 농업회의소의 농민들이 스스로 맡아서 하는 뭐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좀 선진적인 것으로 좀 보여져서 우리나라의 농업회의소가 만들어질 때 그거를 충분히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11살부터 이제 아이들이 농업학교를 가서 뭐 고등학교, 전문학교, 그리고 마지막에는 농부 자격증, 이를테면 그 시험을 봐서 농부 자격증을 따고, 그리고 빠르면 20대 중반, 후반쯤 되면 장인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 마이스터, 한 16개, 7개 분야에 있다고 저는 들은 것 같은데, 마이스터가 돼서 후학들, 농부들을 이제 학교, 농장에서 가르치는 이제 교사, 교수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기농업 또는 친환경 농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는 이게 뭐 일상화가 돼 있죠. 왜냐하면 화학비료, 제초제를 뿌리는 간행 농업을 하면 정부의 직불금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는 유기농산물이 마트에 가면
너무 일반적이고 가장 좋은 자리는 굳이 유기농산물을 강조하지 않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가장 좋은 위치에, 유기농산물은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마트에 가면 진열이 돼 있고 이런 광경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로 치면 뭐 로컬 푸드, 거기는 이제 독일어 말로 레기오날 뭐 이렇게 표현되는 코너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부러웠던 거는 이제 농부들이 그런 이제 좋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생활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회 시스템이 이제 잘 구축이 되어 있는 걸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저는 이제 사회 안전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교육이 무상이죠. 그리고 의료가 이제 무상이고, 그리고 직장을 다니다가 만약에 직장을 잃게 해직을 당하게 되더라도 실업급여, 우리로 치면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전에 받던 급여의 한 7~80% 수준 뭐 이라고 전 대략 들은 것 같은데, 그게 한 2~4년 동안 이제 정부에서 이제 지급이 되는 뭐 그런 이제 최소한으로 그 생활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안전함, 예측 가능성 같은 것들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사회라고 저는 이제 들었고 이제 제가 갔던 현장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목격을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국가 정부의 돌봄과 보살핌을 받는 농부들, 농업 뭐 이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 오로지, 물론 돈을 벌어야죠. 수지타산을 맞춰야 되니까요. 그래서 오로지 근데 돈 버는 농업에만 매몰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결국 사람이 살고자 하는 그 일테면 행동이기 때문에 사람 사는 농촌을 위한 그런 농업 정책이 유럽연합, 독일, 오스트리아 같은 곳에 이제 농촌을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토대라는 생각이 전 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례들 한 20여 군데 이상의 사례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육산업 스토리텔링의 이제 주제로 삼아서 그거를 우리나라 농부들도 같이 이제 배우고 적용하고 이러는 과정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한번 구현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뭐 들었습니다. 네, 이번 그 육산업 스토리텔링 프로젝트의 교재로는 이제 가칭 이제 사회적 농부라는 책을 사용을 할 생각입니다. 이건 제가 최근 몇 년 전에 이제 인터넷 매체에 독일 오스트리아 이제 유럽 연수를 갔다 오고 거기에 대한 이제 기록들을 연재를 했어요. 그게 이제 그 원고가 이제 토대가 됐고요. 예정대로 하면 벌써 이게 출판이 돼서 지금 출판사에 원고가 넘어가 있는 지가 꽤 됐는데 지금 뭐 상황이 뭐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아직 출간이 좀 미뤄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쨌든 그 원고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제본을 해서 여러분들이 처음 보게 되면 그거를 하나씩 나눠주고 이제 그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읽고 그리고 몇몇 분들이 이제 발제를 하고 그 발제 여러분들 발표하시는 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공부하시는 동료분들이 본인들의 의견을 거기 보태고 빼고 토론을 해 나갈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갔다 온 현장의 사진들을 또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물론 직접 가서 보는 게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물리적으로 그럴 수 없으니 제가 이제 다녀온 곳들의 이제 모습들을 여러분들하고 실제로 보면서 사진으로나마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공부하고 뭐 이럴 계획입니다. 그 이제 교재의 구성을 대략 살펴보면 뭐 이렇습니다. 이제 첫 장은 국가 정부가 보살피는 사회적 농부라는 이제 장이에요. 거기 한 5꼭지의 이제 사례를 제가 이제 붙일 텐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들이 이제 공익형 직불금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경관 직불금을 베푸는 캠텐이라고 이제 독일은 이제 16개 주가 이제 연방공화국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바이에른 주가 이제 가장 큰 주 중에 하나일 텐데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캠탱이라는 시, 우리 지금 시군 정도의 지자체 규모나 단위가 되겠죠. 캠텐의 농업국에 있던 분, 농업국장님이 이제 강의를 하신 것들 내용 중심으로 해서 그 나라의 직불금이라는 시스템 제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시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 생각이에요. 유럽의 이제 공익형 농업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유력한 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불금이라는 게 우리나라도 다 아시겠지만 일종의 공익형 직불금 제도로 개편안이 이미 통과가 돼서 곧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예를 들면 기존의 우리나라의 직불금 제도는 논이든 밭이든 이제 땅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땅의 크기에 비례해서 예를 들면 헥타당 얼마 라는 식으로 산출이 되는 직불금 이제 지급 시스템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땅을 많이 못 가진 대부분의 소농 영세농들은 직불금으로 소득을 보전하는 효과가 미미했죠. 심지어는 땅을 많이 가진 대농, 기업농들의 직불금 편중이 되다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라는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되는 사회적인 문제가 초래될 정도로 합리적이지 못한, 효율적이지 못한 직불금 제도라는 문제의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유럽은 그렇지 않고 두 가지 이제 시스템으로 나눠져 있어요. 일단 기본 직불금, 가산 직불금 이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기본 직불금은 우리나라처럼 땅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땅에 비례해서 또는 생산량에 비례해서 지급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대농들한테 이제 많이 이제 배정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있으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땅을 많이 갖지 못한 작은 농사를 짓고 있는 소농 영세농들은 거기 혜택으로부터 배제되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가산 직불금제라는 걸 이제 병행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공익형 직불금의 요체가 거기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땅이 없다고 하더라도 유기농사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얼마, 그리고 청년들이 농사를 지면 청년들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가산, 우대해서 얼마를 더 추가해주고 가산해주고, 그리고 소나 닭을 풀어서 키우면, 그러니까 방목해서 키우면 거기는 동물 보호적 사육이라는 게 이제 제도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랬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 그러니까 의무를 이행하는 거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의 가산직불금 이 붙는 뭐 그런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얼핏 봤을 때 하도 복잡해서 항목이 많으니 챙겨줘야 될 항목들, 가산직불금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상당히 많이 이제 제도가 이제 뭐 있는데요. 저희가 한 가지 이제 원칙을 굳이 정리를 하자면 그걸 다 저희가 지금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농사가 본연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목적, 그러니까 생산량, 계량될 수 있는 그런 성과 외에 농업이나 농사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생태적인, 문화적인,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저희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심지어는 동물 보호적 사육, 동물을 가족같이 생각을 하는 그런 거를 지키고 준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가산직불금이라는 이름으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유럽연합의 농부들한테 중요한 이제 좋은 농사를 짓고 농가를 가게를 유지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장치가 되냐면, 제가 알기로는 유럽연합의 총 예산 중에서 얼마인지는 전 알 수가 없지만 몇백조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만, 그 중에 40% 이상이 농정 예산으로 배정이 돼 있고요. 농사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 농정 예산 중에서 70% 이상의 예산이 간접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직접 지불되는, 그러니까 직불금 예산으로 편성이 돼
따고 저는 이제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직불금 예산으로 농정을 집행하는 게 그냥 이런저런 간접 보조 사업을 펼치는 것보다 훨씬 더 예산 집행의 효과나 효율성이 컸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뭐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다른 뭐 사업을 또는 현물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직접 현금으로 각 농가마다 또는 농민당 지급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농정의 집행 방법이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직접 이제 캠텐시의 농업국장한테 들은 기회가 있어서 그걸 정리해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농민끼리 자치하는 슈바츠 농업회의소입니다. 슈바츠는 오스트리아 티롤주에 있는 이것도 한 작은 군정, 우리로 치면 군 정도 되는 이제 그 지자체 단위일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슈바츠군에는 농업회의소라는 곳이 있고, 슈바츠군에는 농정과의 공무원이나 농업기술센터, 우리로 치면 그 기술직 농정 공무원들이 없이 농업회의소에 있는 농민들이 스스로 농정을 자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농민들이 자치하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그 기관을 자조 운영하려면 예산이 당연히 기반이 돼야 될 텐데, 예산이 있어야 그다음에 사람 조직도 꾸릴 수 있으니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통역을 통해서 예산은 그럼 어떻게 조달을 하느냐, 별도의 뭐 수익 사업 또는 농민들이 각출을 해서 그걸 운영을 하느냐라고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걱정이 돼서, 당연히 그렇지 않고 예산은 정부에서, 그러니까 지방 정부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한 지원은 하되 당연히 간섭은 하지 않죠. 왜냐하면 농민들의 자치 기구니까. 그걸 뭐 8길이의 원칙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적당히 8길이만큼 떨어져서 보는 거죠. 방관하지는 당연히 않죠. 그래서 슈바츠 농업회의소에는 농부들이 찾아와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 동원돼서 교육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1년에 한 500만원 정도 되는 돈을 내고 가공하는 걸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농산물 인증 뭐 이런 거 저희는 그 농림부 기관에서 받잖아요. 그거를 농업회의소 가서 받고 뭐 이런 시스템으로 작동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기농업, 저는 앞에 굳이 생활자를 붙였고요. 농업이 이제 생활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밀접하게 이제 관련이 돼 있다는 얘기죠. 일반 상업적인 농업이 아니고 생활 속에 농업이나 농사가 들어와 있는 그런 이제 독일의 이제 시스템이고요. 독일의 이제 하이델베르크주라는 곳에 이제 바덴 원예 시험 연구소를 갔던 이제 기록들을 했습니다. 여기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우리나라 이제 농업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작목 체계별로 여러 가지 분과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이제 원예, 주로 이제 꽃을 키우는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돼 있다고 본다면, 독일이나 유럽은 꽃이라는 게 이제 일상화가 그러니까 생활의 소품 같은 것이죠. 행사 때 일테면 주고받는, 답례용으로 주고받는, 축하용으로 주고받는 그런 일회적인 이벤트적인 그런 소품이 아니고, 각자가 살고 있는 주택의 발코니에 가면 여러 가지 허브나 이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은 가꾸고 있고 장식하고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농부가 있고, 그러니까 농업인이 있고, 그리고 원예사가 따로 있을, 거의 뭐 그에 준하는 이제 비중을 차지할 정도의 중요성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농업 구조를 목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은행인데요. 라이파이젠 농민은행이라고, 우리로 치면 농업협동조합 같은 곳이죠. 뭐 중앙이든 단위 협동조합이든.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 19세기 중반쯤에 이제 독일의 어떤 작은 도시에 라이파이젠이라는 아주 선의를 가진 정의로운 시장이 있었는데,
농민들이 이제 농사를 져서 먹고 살기 어렵고 늘 이제 고리부채에 시달리는 농장의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다가 작은 이제 마을 금고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었던 모양이에요. 거기서 소액 대출을 해주고 농민들은 그거로 뭐 돼지를 사서 키운다든가 해서 불리고 먹고 살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시작한 이제 그 작은 금고 같은 것이 지금은 가보면 뭐 유럽에서 대표적인 은행 금융 체인망이 돼 있죠. 우리나라의 이제 농촌 지역에 가면 농협이 가는 곳마다 있듯이 라이파이젠 은행이 동네 골목골목마다 이제 들어와 있는 그런 세계적인 금융 체인망으로 이제 발전됐습니다. 근데 인상적인 건 그 규모가 성장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19세기에 농민들의 고리부채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돼지를 살 만한 돈을 대출해야 되던 그 경영 철학 같은 것들이 하나도 훼손되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전 들은 것 같아요. 뭐 협동조합인 거죠. 은행 자체가 본연의 협동조합식의 철학을 잃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학교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20대 중반 후반쯤 가면 이미 마이스터 수준에 올라와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 11살부터 이제 그 농업학교를 가니까요. 여기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독일의 농정 또는 농민들의 생활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건 물론 들은 얘기지만 주로 뭐 학교를 잠깐 뭐 견학을 가본 적이 있기도 하지만 특히 독일의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자연과 더불어서 뛰어노는 그런 장면들 굉장히 인상적이고 감동적이었고요. 독일의 교육 시스템은 이렇게 돼 있다고 해요. 일단 유치원을 3년 킨더가르텐이라고 하죠. 거기서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 정보와 관련된 것들은 그러니까 독일 아이들이 독일말을 배우지 않는 거죠. 굳이 3년 동안 그럼 뭐 하냐면 노는 거예요. 단 자연 속에서 다른 아이들과 사이좋게 어울려서 노는 법을 배우는 거죠. 독일말은 이제 깨우치지도 못한 상태에서 유치원을 졸업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를 가는 거죠. 4년제라고 하는데 4년 동안은 담임 선생이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최소한 그 아이를 물론 4년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4년 동안 지켜봐야 이 아이가 공부를 할 아이인지 기술자가 될 아이인지 농부가 될 아이인지 예술을 할 아이인지를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이 사람들이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4년 지나면 4학년 때 이제 부모들한테 권고, 추천을 한다고 합니다. 세 가지 경로로 나뉘는데요.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는 거죠. 거기서 이제 본인의 평생 진로가 결정되는 거죠. 11살 때.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은 우리나라 같이 그냥 일반 인문학교, 김나지움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를 가고, 근데 공부보다는 기술이나 예술 쪽에 좀 소질이 있어 보이는 아이들, 아니면 공부가 좀 힘든 아이들은 직업학교 또는 실업학교 쪽으로 이제 진로를 이제 알려준다고 해요. 그럼 부모들은 거기 이 담임 선생님의 의견을 존중을 하고 공감을 해서 아이들의 진로를 그렇게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거의 불만 없이. 그래서 농부가 될 아이들은 농업가정이 있는 농업학교가 있는 그런 이제 직업학교 또는 실업학교를 선택을 해서 11살부터 농부가 될 준비를 차근차근 찬찬히 하게 되는 뭐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은 가족끼리 대를 잇는 사회적 농부입니다. 여기 다섯 꼭지, 5가지의 현장 사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첫 번째는 180헥타입니다. 무려 농사 짓는 규모가 180헥타 대농이죠. 근데 가족농이에요. 가족끼리 그런 큰 농사를 짓는 카이사노프 유구농가 이야기를 할 거고요.
여기는 이제 2대가 이제 농사를 짓는데, 이제 부모님들은 주로 돼지, 소 이런 거를 이제 키워서 직접 가공을 하고, 독일, 오스트리아는 농가에서 스스로 직접 이제 돼지나 소를 도축할 수 있게 이제 돼 있다고 해요. 물론 수시로 상시로 이제 수의사들이 들려서 위생 검사, 검열 같은 것들을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시스템인데요. 부모는 이제 그 소를 키우고 돼지를 키우고 가공하고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아들은 이 180헥타르는 이제 뒷산에 이제 임야가 주로 이제 당연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오늘 독일,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농가당 평균 50헥타르, 60헥타르 정도 이제 평균 농지 면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1.5헥타르 안팎이지 않습니까? 물론 작목 체계가 전혀 다르죠. 거기는 주로 초지이죠. 낙농을 주로 하는 곳이니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방대한 규모의 이제 농지를 이제 관리하는 이제 어려움 같은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이제 시스템화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카이센호프 유구농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들이 임야 쪽을 주로 맡아서 거기서 이제 소를 방목해서 뭐 키우는 걸 관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로 치면 농가 펜션 같은 것이죠. 거기 이제 농촌 휴양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6차 산업으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물론 거기서 가공한 뭐 햄, 치즈 뭐 이런 것들이죠. 일부 뭐 과일주 뭐 이런 것들을 가공하기도 하고요. 농가마다 200리터까지는 증류주 40도, 45도 되는 증류주를 농해소득을 이제 보존해주기 위해서 가능하다고 그 나라들은 하니까요. 그래서 그 농가 안에 이제 직판장이 있어서 거기 찾아오는 이제 방문객들한테 그것들을 직판하는 뭐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과수농가인데요. 물론 뭐 많은 부분들을 보지 못했지만 유럽, 특히 독일, 오스트리아는 이제 과수가 이제 일반적이지 않아서 주로 뭐 낙농가들이 주로니까요. 과수농사가 잘 이제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니더탄너 과수농가 같은 경우에는 유럽도 이제 농사, 특히 우유 농사, 낙농을 해서는 충분한 이제 고소득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공하는 거 아닙니까? 치즈. 근데 모든 농가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니까 가수 농가로 이제 전향을 한 거예요. 굉장히 큰 우여곡절과 어려움이 있었다고 뭐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성공을 해서 여기도 가수원이 80헥타르 정도 됩니다. 우리로 치면 한 25만 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평으로 우지하자면 거기 한 20여 가지가 되는 딸기, 배, 사과, 블루베리 뭐 이런 것들이 쭉 뭐 많이 이제 작목이 재배가 되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성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니더탄너 가수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사방에 동서남북으로 한 80km 안쪽에 이게 어림잡아서 서울에서 천안 정도 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차로 1시간이죠. 그 안에는 유일한 가수농가라고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점이죠. 그 지역에서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딸들이 이제 많이 이제 있던데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면 이제 딸이 승계를 받아서 가정농 시스템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당연히 충분한 소득이죠. 제가 그래서 여기도 물어봤죠.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한 부분이니까 80헥타르에서 가수 농사를 져서 연소득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물어봤는데, 이 질문은 몇 군데서 했어요, 다니면서. 근데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얘를 추론을 하자면, 가령 딸기는 뭐 그분이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조생종부터 만생종까지 체험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 길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구성을 했다고 하고요. 한 2, 3개월 정도 돼서 딸기 체험 와서 따가는 거죠.
그 어림 잡아서 보니까 이 방문객 수로 하면 한 2, 3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한다고 했고요. 물론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거기에 대략 우리의 추정하는 그 공식으로 인당 한 객단가를 한 10,000원 정도만 본다면 체험비 플러스 그러면 한 2, 3억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딸기만 해서 2, 3억. 딸기는 이분들이 하는 것 중에서 그 마이너 작목이었던 거로 저는 생각이 돼요. 주로 사과도 뭐 몇 시까지 종류를 같이 이제 작목을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뭐 사람들이 와서 이제 사가는 시스템 주로 직판하는 거죠. 그리고 가공해서 사과 뭐 가을 증류주를 만들고 뭐 이런 육처산업 전형적인 모습을 여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농가들하고 같이 해서 뭐 농가 축제 같은 것들을 벌이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아이들 어린아이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죠. 거기서 별도의 그들끼리 판매장을 만들어서 옥수수를 삶아서 팔기도 하고 뭐 이런 활동들을 그 농가로서 그 표지에 나와 있는 그 이제 아이가 이제 그 니더타너 농가의 막내딸 정도 되는 아이인데요. 닭도 이제 자연 방사에서 키우는 시스템이니까 닭을 관리하는 것 정도는 그 아이가 뭐 충분히 하고 뭐 이런 시스템인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육가공을 하는 이제 니스마스 농가인데요. 여기도 이제 오스트리아 쪽에 있는 농가인데 여기도 뭐 마찬가지였어요. 아이가 있고 아이가 이제 마이스터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부부가 주로 남편은 돼지소 키우면서 가공하고 부인은 집판장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여기는 이제 햄, 베이컨 이런 것들을 주로 옛날 전통식으로 그러니까 건조기나 공장에 넣어서 숙성으로 가공을 하는 게 아니라 참나무를 태운 연기로 훈연을 해서 그러니까 몇 개월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육가공을 해서 이제 생산을 하는데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6개 그 품목에 대해서 주로 가공식품이죠. 농식품. 2년마다 한 번씩 오스트리아의 최고의 이제 그 농식품을 뽑는 경연대 같은 걸 한다고 해요. 게누스 크로네 뭐 이렇게 부르던데요. 거기서 뭐 당연히 최고상을 받는 베이컨 품목으로 농가였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이제 프리너호프 제빵 농가. 여기는 이제 빵으로 5번 연속 그러니까 10년째 오스트리아 농가 중에서 최고의 빵을 만드는 농가로 선정이 된 곳이에요. 근데 여기는 나중에 이제 자세히 그 얘기를 할 때 사진도 보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허름한 농가예요. 허름한 농가에 한 2평쯤이나 될까요, 얼핏. 그게 이제 빵 그 판매장인 거죠. 별도의 가공장도 뭐 작게 옆에 붙어 있고. 근데 여기는 이제 오스트리아 최고의 빵인데 나가서 팔질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내놓지 않는 거죠. 납품을 하거나 여기서 그 빵을 먹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이렇게 팔아요. 여기는 직판 시스템인데요. 그 농가를 찾아와야 되는데 매일 찾아와서 되는 일이 아니고 정해져 있는 요일, 정해져 있는 시간, 하루에 한 반나절도 안 되는 시간 같은데 그 시간에 맞춰서 찾아와야 그 빵을 사갈 수 있게 이제 운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궁금하기도 하고 그 오스트리아 최고의 빵인데 이걸 내다 팔거나 아니면 대량 생산을 하면 또는 심지어 우리나라 같은 곳에 어떤 기업하고 계약을 해서 그 라이센스만 받아도 돈이 많이 벌릴 텐데 왜 안 그러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이런 대답이 돌아왔죠. 제가 유럽연합의 그 농부들의 성격이나 지금 상황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그 대답 같은데요.
빵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서 많이 내다 팔아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도 자기가 직접 생산하는 농산물, 원재료, 그러니까 우유, 밀이겠죠. 로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인정을 받기 때문에 많이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다 라는 대답이 첫 번째 대답이었고요. 두 번째 대답이 저한테는 더 인상적이었고 부러울 지경으로 인상적이었는데, 뭐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안 그래도, 그러니까 굳이 내다 팔아서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먹고 살만 한데 굳이 왜 그래야 되느냐라는 이게 대답, 반문이죠. 돌아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최소한 독일, 오스트리아, 특히 농부들, 뭐 도시민들도 마찬가지겠죠. 아까 제가 사회 안전망 말씀드렸던 대로 최소한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생활하는 문제는 아까 농부들 같은 경우는 직불금, 그리고 무상교육, 무상의료, 도시민들의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 이런 사회 안전망 같은 것들, 사회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오로지 그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기본적인 불안함, 두려움 같은 것들이 좀 해소가 돼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갔다 와서 행복사의 유럽이라는 책을 정리할 정도로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프리인호프 제빵농가에 가서 이제 저는 그걸 직접 이제 들으니까 더 실감이 됐고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예를 들면 단지 법이나 제도나 정책을 만든다고 해서, 그러니까 농정 관련된 농부들이나 농촌 주민들이 살아가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법, 제도, 정책 이전에 그 법, 제도, 정책을 온전하게 효과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성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조건들,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저는 사회적 자본이라든가 신뢰 협동 네트워크, 뭐 규범,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그 사회적 자본을 저절로 자연스럽게 충분히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 토양, 그게 이제 사회 안전망이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오로지 개인이 대부분 떠안고 있는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은데,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은데 어떻게 그 마을에 있는 이웃 농가하고 서로 협동을 하고, 또 옆에 있는 지역하고 연대를 하고, 도시민하고 서로 교류를 하고, 어떻게 협동조합을 같이 운영을 하고 모두의 책임 하에서 공동체를 하고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고 뭐 이럴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고민, 각성,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소중한 전 기회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번 강좌의 교재 또는 주요 주제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유럽의 농부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농사를 짓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기로 한 그런 원인이자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홀로 농가예요. 거기에 이제 남편, 여기도 역시 부부가 같이 이제 농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전형적인 여기도 6차 산업을 영위하는 농가죠. 남편이 목수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일종 경구 비슷한 걸 텐데요. 농부는 한 발로 설 수 없기 때문에, 한 발로 서면 넘어지기 때문에 두 발로 서야 된다. 그게 이제 한 발은 이제 농사 1차 농업이 될 거고요. 두 발은 2차나 3차 쪽에 이제 농해소득 쪽, 융복합적인 농업을 의미하는 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겨울에 이제 농한기 때는 목수로 이제 농해소득
같은 것들을 창출하고 뭐 이렇게 돼 있고요. V는 아까 얘기했더니 농업회의소에 자기 돈 내고 1년에 한 500만원쯤 되는 수업료라고 해요. 가서 치즈 만드는 것도 배우고 와인 만드는 것도 배우고 햄 만드는 것도 배우고, 이래서 자기들이 농가 안에 집판장이 한 50여 가지 되는 그 농식품, 육차산업 가공 농식품 이제 구비를 해놓고, 역시 정해져 있는 요일, 정해져 있는 시간에 찾아오는 단골 고객들이겠죠. 알고 찾아오는 거니까 길 가는 사람이 불쑥 들어올 일은 없는 그런 곳이잖아요. 특히 알프스 자락에 있는 농가들을 주로 많이 보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농가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은 이제 서로 협동하고 연대하는 사회적 농부의 장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법, 제도, 정책 이전에 협동하고 연대하는 사회적 자본이 충분히 생산되고 축적되고 서로 나누고 이러는 농업 환경 또는 농촌 환경이 먼저 선행되고 전제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당연히 목격을 했죠. 가족농 단위로 부부가 또는 2대가 6차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습이 기본 단위라면, 단지 그들은 그 가족농 농가 단위에 머무르지 않고 이웃 농가하고 또는 지역에서 넓게는 뭐 주 정부나 국가 단위에 서로 협동하고 연대할 수 있는, 대표적으로 협동조합이라는 또는 농업회의소 같은 그런 장치, 경로를 바탕으로 해서, 그게 요새 뭐 많이 얘기하고 있는 플랫폼, 토대 또는 비빌언덕 뭐 이런 역할들을 해주고 있는 그런 장치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한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습들을 흔히 뭐 볼 수 있습니다. 일반화돼 있죠. 첫 번째는 1500명의 농부들이 모여있는 협동조합, 그러니까 농민 생산자 조합이 되겠죠. 슈베비시알이라는 곳이고요. 이곳은 인구가 한 5만 명 정도 되는, 우리나라로 치면 작은 군 정도 되는 이제 지역인데요. 그 슈베비시알 지역의 농민들 1500여 명이 모인 협동조합입니다. 농민 생산자 협동조합. 여기는 세계적인 명소가 돼 있어요. 5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그 지역에 세계에서 그 모습을 이제 공부하고 따라하고 배워보겠다고 찾아오는 곳이고요. 지금부터 30여 년 전에, 30몇 년 전에 슈베비시알 지역에 돼지를 키우던, 그 지역에 이제 특산물로 슈베비시 할리시라는 돼지 종자가 있었는데, 이제 비계가 두껍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상품성, 1차 농산물로 판매하는 상품성에 약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어려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공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8명의 이제 그 돼지 키우는 양돈 농가들이 모여서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었고요. 그 결과적으로 지금 30여 년, 몇 년이 지난 지금 8명에서 1500여 명으로 이제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이제 늘어났고, 매출은 외형으로 굳이 보면 연간 한 1500억 원 정도 이제 매출이 일어나는 그런 규모로 이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양적인 성장은 물론이고 질적으로도 독일에서 최고의 납품처에 이제 납품이 되는 수준. 예를 들면 보통 농식품이나 농산물이 그 나라의 국적기에 납품이 되거나 최고의 특급 호텔에 납품이 되면 그건 뭐 인정이 되는 건데요. 여기 슈베시아 생산하는 여러 가지 이제 돼지 가공 농식품, 햄, 치즈 뭐 이런 것들이겠죠. 소세지, 독일의 이제 국적기 루프트한자,
그리고 독일 최고의 기업인 벤츠, 그리고 최고의 호텔들에 고정적으로 납품되는 수준까지 이제 올라갔다고 이제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단지 그 생산하는 행위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 공동체에서 주요한 아주 유력한 이제 생산 기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태적이고 공동체적인 이 지역사회 공동체 사업 같은 것도 중심적인 역할,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거기서 생산하는 것을 비롯해서 별도의 한 규모가 굉장히 크던데요. 한 400여 평 될까요? 거기 한 4천여 종 되는 모두 종자부터 유기농, 최종 가공품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거를 이제 전시하고 이제 판매하는 일종의 농민 지역 시장, 레기오널 마르크트 이렇게 이 사람들은 표현을 하던데요. 그것도 이제 같이 운영을 하고,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그 유기농산물을 식재료로 한 유기농 뷔페를 같이 운영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는 이제 시스템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밀더케제라는 치즈를 가공하는, 그리고 직판장도 같이 운영을 하는 곳을 이제 가봤는데요. 이 이제 건물이 여기는 좀 인상적이었어요. 500년쯤 된 이제 전통 농가인데요. 독일이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직불금이 예산의 70% 이상이 쓰일 정도로 건물을 짓거나 토건을 하거나 이런 쪽에 간접 보조 사업 같은 것들은 지양하는 그런 농정을 펴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가 단위로선 가장 기본적인 축사를 짓거나 개축하는 정도만 지원될 뿐인데 나머지는 다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빌더케제 공동가공 직판장은 이제 지원을 받았어요. 건축물을 이제 리모델링을 한 건데요. 500년 된 건물을. 근데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받은 게 아니고 유네스코에서 이제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건축물 자체가 농가이지만 500여 년 된 전통 문화유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유네스코의 지원을 받아서 공동가공 집판장을 만들었고요. 공동가공 집판장을 만든 이유는 우유를 생산하는 낙농가들, 한 몇백여 농가들이 우유만으로 수익성이나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가공을 한 부가가치가 5, 6배 정도 올라가서 소득이 이제 되기 때문에 가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이걸 공동 가공, 개별 농가 단위로 가공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몇백 농가가 모여서 일종의 협동조합식으로 공동 가공 직판장을 만들었고, 치즈를 가공하는 마이스터를 이제 고용을 했고, 그리고 그 마이스터의 아내는 직판장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시민 또는 상공인, 소비자와 농민의 연대하는 그런 모델이었어요. 그 잘펠덴이라는 곳에 있는 공동 집판장, 우리로 치면 로컬 푸드 매장 정도일 것 같아요. 거기 농산물, 농식품 플러스 전통 공예품 이런 걸 같이 팔고 있었는데요. 여기는 왜 상공인이 굳이 농민들하고 연대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냐면, 그 잘펠텐이라는 곳이 대표적인 이제 스키 휴양 리조트라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상시적으로 이제 스키를 타러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단지 스키만 타지 않고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농식품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농민들만 좋은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제 식당 또 숙박업소, 이 상공인들이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도 이제 효과가 이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상공인들이 먼저 그 직판장이라는 공간을 마련을 해줬고, 농민들은 그 상공인들이 마련한 그 공간에 직판장에 들어와서 한 2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거기서 본인들이 생산한 농산물 농식품들을 자율패턴을 스키 타러 오는 관광객들한테 판매를 하는 그런 서로 상생하는 한 지역 안에서 상공인과 농민들이 상생하는 그런 모델을 직접 실천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포도 마을인데요. 독일의 이제 라인스바일러 이제 와인 마을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독일에는 여러 가지 주제 테마를 가진 관광 가도라는 것들이 많이 이제 관광 프로그램으로 발달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포도를 주제로 한 와인 가도 중심에 잡고 있는 라인서바일러라는 이제 마을이 있는데요. 여기는 마을이 생긴 지 한 800년쯤 됐다고 이제 들었고요. 800년 된 마을에 한 150여 농가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150여 농가 중에서 한 10% 정도만 이제 와이너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와이너리를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한 140, 130 농가는 와인을 이제 생산해서 와이너리에 이제 그 제공을 하고, 그리고 거기 이제 와인 때문에 와인을 사러 오는 이제 관광객들, 관광 가도의 이제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많이 찾아오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밥도 먹어야 되니까 식당도 있어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은 잠깐 왔다 가고 이런 뭐 관광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오래 머무르는 휴양이나 휴식의 개념으로 이 사람들은 농촌을 찾기 때문에 편하게 오래 묵어갈 수 있는 숙소도 이제 필요하잖아요. 농박이죠, 우리로 치면. 농박도 이제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열몇 농가가 이제 와이너리가 중심이 되면 그 이제 나머지 농가들은 식당 또는 숙박, 그리고 포도 농산물 원료를 와이너리에 공급하는 이런 서로 상생하는 그러니까 포도 또는 와인을 주제로 해서 하나의 마을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을이 그렇게 유력한 이제 관광 명소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그 주정부에서 아예 관광청 사무소, 연락사무소 같은 곳이죠. 상주하는 직원을 한 2명 정도 파견을 해서 마을 안에 관광청 공무원들이 상주를 하는 그런 정도에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도시 쪽에 이 독일 뭐 다른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클라인가르텐이라고 하는 이 치유 정원 이 많이 이제 보급이 돼 있거든요. 거의 뭐 예외가 없이 독일의 모든 도시들에 이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도시민 한 가구당 한 100여 평 정도 되는 이제 시유지, 공유지가 이제 할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이 상업적으로 하듯이 또는 시범적으로 하듯이 도시에 아예 차를 타고 가는 외곽에 이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뭐 차로 한 10에서 15분 거리 또는 걸어갈 수 있을 만한 거리에 그런 땅들이 있어서, 왜냐하면 독일은 시유지나 공유주들이 많이 이제 도시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이제 부동산 가격이나 그런 곳들은 일테면 그 정부에서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독일은 이미 그런 기반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가구당, 도시민 가구당 한 100여 평 정도 되는 클라인가르텐, 독일 말로 하면 작은 정원이라는 의미잖아요. 할당이 돼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뭐 텃밭, 도시농업하는 텃밭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그거는 그 100여 평을 활용하는 한 가지 부분적인 이제 기능일 뿐이고, 그 100여 평에서 그걸 3분할을 하면 3분의 1은 도시 텃밭으로 이제 쓰이고요. 농작물 심고 키우고, 물론 당연히 유기농으로 당연히 농사를 져야 되고요. 그리고 3분의 1은 마당이에요. 마당. 그러니까 이웃하고 서로 교류하고 뭐 이럴 수 있는 마당의 공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작은 농막 같은 것들, 방가로 비슷한 것들을 이제 조성을 해서 쉬고
뭐 이런 이제 공간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주로 저희가 갔을 때는 당연히 그 낮에 좀 시간이 많은 주로 노인들이 와서 소일하고 쉬고 이웃들하고 교류하고 뭐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도시에서 또는 도시 외곽에서 이런 것들이 단지 도시 텃밭으로서의 기능이 아니고 일종의 마당, 정원의 의미, 거기 가서 쉴 수 있고 휴양할 수 있고 심지어는 치유, 힐링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뭐 사회적 농업하고 얼마든지 결합할 수 있죠.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되는 모델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걸리는 문제이긴 한데요. 앞으로 이제 만들어질 이제 도시계획 하에서는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장은 1, 2, 3장에서 얘기했었던 각각의 이제 현장 사례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그들의 정책에 반영이 되는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장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걸 한마디로 저는 유럽에 일하는 곳은 사회적 농부의 나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농부의 나라라는 것은 가령 농민은 도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책임지고, 대신 도시민, 노동자, 소비자는 농민, 또 생산자죠. 농민의 생활을 서로 책임지고 뭐 이런 나라를 의미하거든요. 유럽, 특히 독일, 오스트리아는 그런 경제에 올라가 있는 사회고 나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농촌 관광 얘기를 저희가 많이 했잖아요. 물론 독일, 오스트리아, 유럽에서는 농촌 관광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거의 농촌 휴양, 휴식, 농촌이라는 곳은 구경하는 곳이 아니고 옷깃을 여미고 경건하게 조용히 평화롭게 쉬는 곳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독일, 오스트리아 농민들의 별명은 국민의 별장지기 또는 국토의 정원사 뭐 이런 별명으로 부릴 정도고요. 그리고 농부들이 생을 마감을 하고 이제 땅으로 돌아가면 묘비에 나는 자랑스러운 농부였다라고 새기고 이제 마감을 할 정도로 농부라는 일 또는 직업, 신분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이 이제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시장들이 뭐 많이 발달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각 도시, 소도시에 이제 광장에 가면 새벽마다 장터가 벌어지거든요. 그 농민들이 자기가 생산한 농사물, 농식품 그것들을 갖고 나와서 이제 거기서 관광객들을 만나고 도시민들을 만나고 이런 교류와 상생의 장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전통, 역사, 문화 이거를 자기 몸처럼 소중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몇백 년 된 집에서 아직 살고 있고 외관은 함부로 바꿀 수 없고 그게 전통 유산이기 때문에 내부를 리모델링해서 살고 있고요. 그게 이제 과거의 유산이 아니고 이제 후손에 물려줘야 될, 미래까지 이어져야 될 아주 소중한 유산이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농사를 대하는 자세, 농업을 대하는 자세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이제 소도시를 가더라도 저희가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중세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거든요. 동화의 나라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한 건축물, 한 골목길, 미술관, 박물관을 가보면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걸 지역 문화의 힘이라고 전 보고요. 그 자체가 한 장면 한 장면이 스토리텔링이 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페이소로 상징이 되듯이 농민이나 농부가
일방적인 수혜자나 객체가 아니고 농정의 주체 주권자로 자리매김하고 자조하고 자치하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더 도입이 되고 적용이 됐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태어난 건 이제 1960년대 초반에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서 아주 어릴 때 이제 서울로 올라갔죠. 그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생활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가지 않았습니까? 뭐 농촌 지역도 마찬가지고 진주 같은 뭐 소도시도 마찬가지고 저희 가족도 뭐 그 중에 하나였고요. 그렇게 살다가 내려와서 19년 동안 제가 주로 했던 일, 안타깝게도 농부, 사회적 농부는 고사하고 농부가 되지도 못했지만 어쨌든 19년 동안 농부의 언저리에서 농촌 지역에서 농촌 주민 또는 마을 주민으로 살면서 제가 주로 했던 일은 마을에서 어떻게 먹고 살지에 대한 거였던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 그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함께 또는 조금 더 인간적으로 사람답게 조금 더 사회적으로 먹고 살 수 있겠다는 소망, 희망 같은 것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쉬운 뭐 소망은 아니죠. 어쨌든 그걸 놓치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을 자꾸 고민하고 또는 공부하고 또는 연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기록들이 13권의 이제 책으로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 13번째 책이 이제 아직 출간이 안 되고 있는 사회적 농부라는 책이고요. 그 13권의 책을 시계열적으로 2002년 이후부터 하나하나 그 책의 간단한 내용과 그 책을 쓰게 된 그 상황, 그때의 상황들, 이유들을 설명을 하면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무슨 얘기를 나누고 싶은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게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책을 간단히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제가 지은 책은 오래된 미래마을이라는 일종의 수필집 산문지입니다. 베르나르 호지 여사 오래된 미래라는 책, 그 히말라야에 있는 라다크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리한 그 책에서 이제 동기를 얻은 책 제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도 뭐 그렇게 살고 싶은 소망이 있었죠. 생태적이고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이고 조금 더 사람답게 좀 더 인간적으로 굳이 더 욕심을 내자면 조금 더 실존적으로 살고 싶은 소망이 있어서 당연히 서울에서 귀농 또는 저는 이제 하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지 않았겠습니까? 첫 번째 이제 귀농한 곳이 산청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귀농할 때 두 가지 이제 귀농 후보지를 택하는 조건으로 두 가지를 나름대로 정해놓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고향 또는 고향 근처일 것. 진주죠. 고향이 제가 태어난 곳이니까 물론 고향이라고 해서 뭐 아무것도 사람도 없고 뭐 물적인 토대도 없고 뭐 없긴 하지만 단지 제가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고향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서.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낭만적인데요. 그때만 해도 어쨌든 지금도 뭐 그런 낭만적인 경향을 전혀 버리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지리산 자락이어야 될 것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후보지를 찾다 보니까 산청이 됐죠. 지리산 동쪽 자락 끝에 있는 산촌 마을이었었고요. 그때만 해도 뭐든 해서 먹고 살 수 있겠지라는 생각 당연히 있었죠. 안 해봤으니까. 정보하면 진주 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출퇴근하면서 품을 팔라도 먹고는 살겠지라는 이제 낙관적인 생각이 갖고 있었죠. 근데 그렇지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각성을 얻게 됐고요. 그때 이제 혼자 한 1년여 정도 산골 마을에서 초보 기농인으로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생활의 여러 가지 신변 잡기, 고민 그런 것들을 정리한 책입니다. 오래된 미래마을이라는 책.
이거는 제가 이제 지역을 바라보는, 농촌을 바라보는 가장 이제 본질적이고 원초적인 생각들이 지금 돌이켜보면 무모한 생각들일 수도 있는 그런 것들로 정리되어 있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마을 시민이라는 개념이 이제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산청에서 이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경북 칠곡에 있는 이제 매실농장에 취직을 하죠. 농업회사원으로.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도시에서 이제 주로 했었던 일, 기업 관련된 일, 기업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직접 하거나 뭐 이런 일을 해왔었기 때문에 기업이 뭐라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나 방법론 같은 걸 갖고 있었고, 마을에 내려가서 이제 농업을 이제 주제로 한 농장, 그러니까 마을의 중심에 있는 농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농부들만 모여 살고 있는 곳은 농촌이나 또 마을이라고 부르기는 부적절할 수도 있겠다. 어쩔 수 없이 농촌에 농부들만 남아 있지만 농부들만 혼자 농사를 열심히 짓는다고 농업의 문제, 농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구나라는 이제 깨달음 같은 걸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농부가 땅의 중심에 있지만 농부가 지은 농산물을 잘 가공하기 위해서는 가공할 수 있는 사람도 옆에 있어야 되고, 그걸 잘 팔아줄 수 있는 마케터도 있어야 되고, 그 농부들이 농산물을 판 그런 거래 사항들을 잘 정리해 줄 수 있는 회계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생각들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저는 이제 마을 시민이라고 이제 불러보자. 여기서 얘기하는 마을 시민은 자기가 좀 농촌에서 또는 마을에서 무슨 일을 책임감을 가지고 주체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인식한 사람을 의미를 하거든요. 일반적인 그냥 주민등록이 단지 농촌에 있다고 해서 농촌 주민으로서의 의미를 뛰어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럴 만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팀을 만들어 봤죠. 기획 관리는 이제 제가 주로 맡았었던 일이고, 그다음에 마케팅, 회계, 그리고 농식품 가공, 공장이 있었는데 공장을 제대로 돌릴 만한 전문 인력이 없었거든요. 지역에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수소문해서 불러 모아서 팀을 만들었고, 그 팀에서 마을 기업의 연습을 한번 해본 거예요. 실험을 했죠. 그게 한 2007년도 무렵이었는데요. 2007년에 제가 신문에 이제 마을 기업을 세우자라는 기고를 하면서 공론화를 했고, 그 이후에 아마 그 마을 기업이 일반인들한테 알려지게 된 건 행정안전부에서 마을기업 육성 사업이라는 정책 사업을 2011년쯤이었을 거예요. 시작하면서 알려졌고, 지금 한 1600곳 정도의 마을 기업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물론 문을 닫은 것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마을 기업, 마을을 먹여 살리는 마을 기업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의미였어요. 행안부의 마을 기업은 아주 행정적이고 좁은 의미라고 할 수 있고, 저는 그때 마을 기업을 소위 마을 공동체 사업을 책임질 수 있는 사업 주체로서의 의미로 이제 마을 기업이란 말을 이제 제안하고 창안하고 이제 썼던 거거든요. 다양한 마을 기업들이 가능하겠죠. 그 마을 기업이 있으려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일단 마을 시민들이 먼저 다재다능하고 각자 적재적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을 시민들이, 농부들 말고도 있어야 되고, 마을 시민들이 모여서 마을 기업을 만들어서 하면 마을 공동체 사업은 잘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 우리는 마을 만들기라고 불리는 마을 공동체 사업을 그냥 열심히 했잖아요. 정부에서 이제 심지어는 100억에 가까운 돈을 한 마을에 투자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마을 시민들, 농부들만 말고 또 그 사업을 책임질 수 있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그 사업을 기획하고 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업 주체로서의 마을 기업이 없거나 부실한 상태에서 이제 마을 공동체 사업을 벌인 게 가장 근본적이고 아주 단순한, 저는 실패의 원인이라고 봤기 때문에 마을 기업을 먼저 준비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이제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마을 시민, 1단계 마을 시민, 2단계 마을 기업이 준비가 되면 3단계, 저는 살림 마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나도 먹고 살고 마을도 먹여 살리는
그런 마을, 살림 마을을 이제 출판을 하면서 출판사에서 대한 마을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바꾸면서 사람 사는 대한 마을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제 나름대로는 마을 공동체 사업의 3단계 수행 방법론으로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을에서 이제 그런 마을 공동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역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안에서 또는 마을이 갖고 있는 자원과 자산만으로, 인적 자원이 포함되어 있죠. 만으로 소위 마을 공동체 사업을 여하이 잘 수행하는 건 어려움과 한계가 이제 근본적으로 있다는 체험을 하게 됐어요. 기본적으로 마을 단위에서는 최소한의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마을 기업을 만들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팀도 꾸리기 쉽지 않고, 심지어는 마을 기업을 설사 만든다고 해봤자 그거를 잘 이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지도자, CEO를 찾아서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기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저는 과연 우리 농촌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법, 제도, 정책 같은 주변 환경 또는 외부 환경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추진이 되고 있는지를 좀 제대로 알고 싶어서 그때 마침 국회 쪽에 이제 정책연구위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한 1년 정도 집중적으로 우리나라 농정, 농촌 사회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마을에 처해 있는, 마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 마을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구나라는 이제 실증적인 이제 체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농정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노력들을 해야 되겠구나. 아까 잠깐 얘기한 대로 돈 버는 농업이 아니고 사람 사는 농촌 쪽으로 농정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이나 철학이 바뀌지 않고서는 마을이 안고 있는 각 개별 농가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거는 해결되지 않겠구나라는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들을 한 20여 가지 큰 이제 나름대로 주제로 정리를 해서 농부의 나라라는 책으로 이제 정책적인 고민들, 정책의 문제점들을 나름대로 알리고 그 고민들을 공유를 하는 목적으로 협동연대 대한국민농정으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제 결론을 이제 상정을 해놓고 아까 얘기했던 그 의미의 농부의 나라라는 주제로 책을 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농부의 나라는 주로 문제점들을 적시를 하고 거기에 비판을 하고 이런 쪽에 만약에 중심이 맞춰져 있다면 결국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냐는 답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쩌자는 것이냐라는 이제 당연히 물음을 자문자답을 하고 한 100여 가지 정도로 그 구체적인 해결 방법 또 대안 이런 것들을 다시 또 정리를 합니다. 그 무렵에 저는 이제 다시 내려와서 국회에서 일을 하다가 전주에 있는 이제 전북대 농촌사회학 분야가 있어서 거기 이제 박사과정 공부를 하면서 농촌의 문제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사회적인 문제로 접근해서 다시 고찰을 해보는 게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농촌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농촌마을 공동체를 살리는 100가지 방법들을 정리를 합니다. 그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이 농민 기본소득이었어요. 그 농민 기본소득은 아까 그 독일, 오스트리아, 유럽 연합의 이제 농부들 그리고 그 농촌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최소한 먹고 사는 고민으로부터는 좀 자유롭게 해준 그런 직불금 제도의 효과에 상응하는 그런 제안을 했죠. 이 책을 통해서. 그 첫 번째 이제 농민기본소득은 나머지 99가지의 방법을
중요도에 거의 버금갈 정도로 저는 강조를 했던 이제 방법입니다. 그게 어쨌든 2013년 무렵인데요. 그 외에 뭐 책을 내기도 했지만 지금은 한 4, 5년, 한 5, 6년 사이에 계속 그게 공론화가 되고 발전을 하면서 최근에는 아마 농민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라는 것이 발족할 정도로 이제 사회 담론으로 주요한 의제로 지금 자리 잡고 있게 됐죠. 그리고 저는 이제 독일 오스트리아 농촌 쪽은 2번 이제 가봤고요. 그리고 일반 도시,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해서 가난하지만 빚을 내서라 가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3번 가게 된 거죠. 시간으로 따지면 한 50일 정도 합해서. 그때 이제 가봤던 감동, 인상, 유럽은 참 행복한 사회구나. 물론 지금 천재지변, 도저히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천재지변이 전 세계에 닥치면서 유럽 사회도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그거와는 별도로 그들이 갖고 있는 의식, 또 제도, 그리고 시민사회, 특히 농촌의 여러 가지 풍경, 문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면서 상대적인 거겠죠. 유럽이라는 곳은 행복한 사회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서 그 기록들을 써봤습니다. 그게 또 책으로 나와서 행복사회 유럽이라는, 우리나라도 행복사회 한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서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을주의자라는 진주문고에서 낸 책인데요. 제가 19년 동안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또는 살면서 봤었던 마을주의자들, 여기서 얘기하는 마을주의자는 1단계 처음에는 마을 주민이잖아요. 주민등록 돼 있으면 다 마을 주민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조금 더 진화되면 마을 시민의 단계로 올라간다고 저는 이제 가정을 했고요. 마을 시민이라는 건 여기서 내가 그 지역에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겠구나 라는 정도의 수준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마을 시민에서 조금 더 진화가 되거나 진보가 되면 이제 마을주의자가 되는 건데, 마을주의자는 뭐 이런 단계예요. 주변에 뭐 꽤 있거든요. 물론 여전히 마을 시민이 되든 마을주의자가 되든 생활하는 건, 먹고 사는 건 여전히 고달프고 힘들 수 있지만, 농촌 마을에 사는 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가족뿐이 아니라 이제 이웃, 지역, 사회, 공동체도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쓰거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기의 갖고 있는 노력이나 재능들을 기여할 수 있는 단계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을 저는 이제 마을주의자라고 표현하고 싶어 하거든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마을 시인도 있고, 마을 영화감독도 있고, 마을 목사도 있고, 마을 기자도 있고, 마을 회사원도 있고, 또 마을 학자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직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이제 같이 이제 목격하고 관찰한 기록들을 이제 책으로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귀농도 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겠다. 농사가 아니고 모두가 농부가 될 수도 없고, 또 우리나라 상황에서 농부가 돼서 오로지 가게 경영을 원만하게 꾸려가기는 어려운,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내 문제가 아니고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귀농에 대한 선택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나 힘들어질 수 있어서, 그게 아니고 저는 좀 귀농의 개념을 조금 더 넓혀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농부가 아니고 마을에는 그 농사를 짓는 사람 말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야 마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같이 이제 참여할 수 있는 판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농사보다는 농사를 넘어서 마을살이로 나가는 새로운 귀농의 방향, 철학, 정책, 패러다임이 만들어질 단계다, 때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귀농운동본부에서 정책 쪽에 약간 역할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정리를 해서 정리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농민의 기본소득이라는 제가 연구 보고서를 쓰기도 하고 논문을 쓰기도 한 것들을 정리를 해서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저는 처음에는 농민 먼저 기본소득을 이라고 했는데, 먼저라는 표현이 좀 불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해나 불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의미는 농민만을 위해서, 농부의 나라가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농민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농민한테 뭘 주면 그게 결국의 효과는 도시민, 소비자, 노동자들한테 오기 때문에 결국 전 국민한테 기본소득을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 시작을 농민으로부터 시작을 하자라는 뭐 그런 제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리했던 여러 가지 책들 내용들을 더 정리를 해서 집중적으로 중심적인 내용들을 요약 정리를 잘 해서 한 권의 책으로 마을학 개론이라는 책으로 정리를 했고요. 이거는 저번 학기에 농촌관광 특론하면서 주 교재로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뭐 모든 내용을 다 얘기를 할 수 없었지만 마을학 개론이라는 책으로 일반 기본적인 얘기들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6차 산업 스토리텔링은 저번 강의의 두 번째 2부, 저번 학기의 강의가 1부였다면 마을학 개론에, 이번에 사회적 농부를 주제로 하는 이번 강의는 2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연속성도 있지만 개별적인 독립성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마을학 개론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병행해서 읽어보시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뭐 개인적으로 농촌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리해서 시집의 형태로 내기도 했고, 이것도 진주문고에서 출판을 하게 됐죠. 의미가 있는 고향이라는 의미, 시의 뿌리, 제 생각의 뿌리는 이제 고향에 있기 때문에 굳이 고향에 있는 출판사에서 이걸 내면, 그리고 이제 아직 원고 상태로 너무 편집이 완료가 돼 있으나 아직 출간이 되지 않고 있는 사회적 농부, 가칭이죠. 사회적 농부가 뭐 다른 제목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사회적 농부가 이제 이번 강의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이제입니다. 그리고 굳이 책을 더 써야 된다면 이제 일반적인 서술로 할 수 없는 소설의 형태를 빌어서 마을공화국을 지향하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볼 생각이 현재 있습니다. 예. 이번 첫 번째 강의는 이거로 이제 마치고요. 다음 때 이제 대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났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한 번 더 하게 된다면 그 시간에 이제 한국의 이제 상황들, 한국의 6차 산업을 중심에 둔 마을 공동체 사업의 모델 사례들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할 생각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